신칸트 학파인데요. 자, 이제 아까 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해결까지 이성 중심이었는데 이제 유물론자 나왔고요. 그 육체를 중심으로 이제 본 학자들이 있었고 그 유물론자들, 그 다음에 이제 생을 중심으로 보는 생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이 무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신칸트 학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철학은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생이니 육체니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것들 얘기한 것 자체도 결국은 이성으로 종합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왜 신칸트 학파냐면 칸트가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을 종합하고 정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성 중심의 철학을 정리해서 잘 만들어 놓은 칸트를 나는 입장에서 이제 칸트 학파인데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칸트 이후에 벌써 유물론 나왔죠. 생철학 나왔죠.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를 기본적으로 따르지만 한 단계 더 발전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칸트 학파, 그래서 신칸트 학파인데, 자, 이성은 이성이에요. 이성 중심인 건 확실한데, 이 신칸트 학파는 지금 니체의 생철학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이성이 어떤 이성이냐면 살아있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성 플러스 생을 이제 거쳐서 생이 들어간 이성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성인데, 이게 뭐냐면 능선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신칸트 학파가 두 학파로 나뉘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칸트 철학을 보면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래서 이론 이성, 자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순수 이성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도덕을 중심으로 한 실천 이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뭐 판단력도 있고 있는데, 일단 순수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신적인 영역을 물자체라고 했죠. 자, 이 순수 이성을 그러니까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철학을 전개하는 이론 이성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학파가 마르부르그 학파입니다. 대표 학자는요, 코헨이고요. 그 다음에 칸트의 실천 이성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을 정리한 학파가 서남 학파입니다. 그리고 대표는 리케르트고요. 자, 지금 제가 방금 이성이 생을 거쳐서 살아있는 이성, 능상점이라고 한 거는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마르부르그 학파를 먼저 보면, 마르부르그 학파는 순수 이성 또는 이론 이성을 이제 중심으로 봤는데, 그 이성이 어떤 이성이냐면 살아있는, 생을 거쳤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성, 즉 능선점이에요. 근데 이 능선점이, 그러니까 이성을 칸트가 뭐 순수 이성, 실천 이성, 뭐 판단 이성 이렇게 나눴는데, 이성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마르부르그 학파가 비판하면서, 이성은 그냥 살아있는 덩어리예요. 그냥 살아있는 덩어리로 봤습니다. 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말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능산점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칸트가 이 물 자체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요청의 세계를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천 이성이나 이 선험적인 거를
그냥 저절로 생긴 건 아니고 이걸 누군가가 주지 않았겠느냐. 그 보증자로 이 물 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물 자체는 사유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되고 모른다라고 칸트가 얘기했는데, 이 이성과 이 능산점은요, 이 물 자체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성과 물 자체. 그래서 물 자체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 능산점이 이 물 자체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도 지금 이 능산점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전체성으로. 살아있는 이성과 물 자체를 합쳐서 하나의 전체성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성이죠. 물 자체 영역까지 이 능산점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으니까 이 능산점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겠죠. 그럼 이 능산점이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하느냐면, 이 물 자체를 포함한 이 전체의 세계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 가규정된 상태예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있는데 가규정된 상태인데, 이 능산점이 어떻게 하냐면 가규정된 것을 이제 규정을 하나씩 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를 규정해 나가면 마치 이제 그렇게는 아니면 마치 이렇게 작은 점이 하나 이렇게 찍히는 것처럼 하나가 규정이 돼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뭔지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또 규정을 해 나갑니다. 또 규정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규정을 점점점 해 나가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규정된 범위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하냐면 살아있는 이성, 능산점이 가규정된 세계에서 점점점 규정된 범위를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규정된 세계는 물 자체 영역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선암학 하기 전에 자 칸트 이게 이제 신칸트 학파니까 칸트하고 신칸트하고 공통점도 있을 거고요. 차이점도 있겠죠. 자,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미 있다. 어떤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전체적인 세계 자체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계가 이미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부분은 공통점입니다. 선험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선험적 세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주어진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것과 인식할 수 없는 걸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려면 인식을 할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지만 그게 나한테 아직 내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물 자체도 있기는 있어요, 이미. 그런데 내가 사유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칸트에게서, 칸트는 물 자체건 이 인식의 대상의 세계건 내가 그것을 뭐 감성, 오성, 이성을 거쳐서 인식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다. 네. 무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요. 칸트는 이미 있는 세계를 내가 그냥 인식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식한 만큼
내 세계가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그러니까 이미 있기는 한데 세계가 내가 인식한 만큼만 내 세계예요. 나머지 인식 안 된 부분은 나에게는 그거는 세계가 아닌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있어요, 이미. 하지만 내가 가서 그걸 직접 보고 감성 오성어처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신칸트 학파는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가 아예 규정이 안 돼 있는데 능산점이 규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아담을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모든 동물과 식물을 보여주시면서 데리고 와서 아담 앞에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그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규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능산점의 의미는 이미 있었어요. 있는데 그 세계를 규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규정된 세계가 점점점 확대되고 넓어진다. 그러니까 이 능산점은 칸트의 이성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더 신적인 느낌이죠. 물 자체까지 포함이 되니까. 물 자체 세계까지도 규정을 해나가는 거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해겔의 절대 이성에 가까운. 근데 그게 고정된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생을 거쳤기 때문에 생철학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능산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질문. 마르부르그 학파. 그래서 규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성이. 근데 그 이성은 살아있는 이성. 그래서 이제 좀 더 칸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어졌고. 질문이 없으시면 자, 선암학파로 넘어갈게요. 자, 선암학파는 리케르트가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실천이성, 그죠? 이성 부분인데, 그 실천이성, 그 윤리 도덕인데, 이제 선암학파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어떤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치 판단하는,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가치를 판단을 하더라 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에르곤이라는 걸 찾은 거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그 칸트가 이제 그 감성 인식 과정에서 오성, 이성을 거쳐서 인식이 이루어지는데, 감성이야 이제 그 인식 대상에 포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성은 종합하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포착된 거를 이제 어떠한 기준표, 분류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공통적인 기준이 범주였죠. 오성적 범주였죠. 그래서 그 자연과학이나 학문은, 인식 가능한 학문은 이 오성적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분류가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윤리 도덕 부분에도 공통적으로 같이 판단하고 그거를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범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윤리적인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범주가 뭐냐면, 이제 순수 이성에서는 오성적 범주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구성적 범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성적 범주처럼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인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좋죠. 그런데 문제는 구성적 범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러면 그 구성적 범주에 해당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뭐냐? 뭐 오성은 양의 범주, 질의 범주, 관계의 범주, 양상의 범주처럼 그런 범주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없어요. 있으면 좋겠다까지 해놓고 구성적 범주에 될 수 있는 것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살인이라고 해도 이게 공통적 범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매번 다 살인이라 그래도 다른 거예요.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살인은 정말 고의적인 살인이 될 수 있고 살인이라고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이번에 그 김정남 형을 죽인 김정은처럼 정말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고의적으로 죽이는 살인이 있을 수 있고 같은 살인이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고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 날이 푹 빠져서 비비비비 해가지고 머리에 쿵 찍혔다. 그건 의도한 살인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 아닙니까?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살인의 경우. 그건 과실치사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과실치사인 경우도 있고 또 방어하다가 예를 들어 성폭행이 어떤 사람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을 때 방어하다가 내가 펑 미쳤는데 그것도 과실치사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니까 같은 살인이라도 사안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적 표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런 구성적 범주에 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기는 한다 그래도 결국은 윤리적 사안의 부분에서는 일회적이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윤리도 처음에 칸트는 정언명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언명령 플러스 상황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같은 살인이라도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살인을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죠. 예.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 구성적 범주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선암학파의 이제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신칸타학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후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 결국은 이제 철학은 이성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너무 이제 유물론자들과 누구죠? 현철학자들이 너무 이성을 죽여놔서 그걸 다시 살리려고 했던 이제 공헌점이 신칸타학파들에게는 있습니다. 자 후설인데요. 후설부터 이제 현대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후설부터. 그래서 후설은 그 데카르트나 소크라테스처럼 그 새로운 길을, 영역을, 철학의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제시한 위대한 이제 학자죠. 후설. 네. 후설. 자, 후설은 이제 현상학이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제 철학적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후설 이후에 철학자들은 후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지어 하이데거도 자신의 철학적 방법, 특히 전기 하이데거 철학은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을 가지고 와서 현존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또 뭐 그 뒤에 사르트르, 그 다음에 메를로 퐁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우리가 누구 배웠더라? 그 다음에 리케르.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을, 현상학적 방법을 가지고 와서 각자의 그 영역에
그 자기들의 철학을 전개를 했던, 그래서 이제 후설이 그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현상학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설은 이제 이전의 철학들을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비판을 하면서 자기네 철학을 이제 전개를 하죠. 그러니까 후설이 비판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현상,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현상보다 더 근원적인,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어떠한 뭐 배후의 근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말 있는 거 맞느냐, 그리고 이 지금 세계를 넘어서 어디 멀리에 이데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플라톤은 이데아,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은 바뀝니다만 형이상학, 그렇죠? 형이상학의 세계인 거죠. 그 다음에 물 자체, 그 다음에 절대 이성, 절대 자아, 이런 세계들이 있다고 하면서 전제를 하는데, 아니, 생이 그냥 살아가는 지금 이 현상만 있는 거지,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건 없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찾지 말고 살아있는 생의 전체성으로 그냥 살아있는 지금 생이 중요한 거지, 이런 거는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비판이고요. 두 번째는 생을 그냥 이 그대로 생 자체로 봐야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비판입니다. 이거를 이성으로, 육체로, 의지로, 생으로, 감정으로 등등등 왜 이렇게 다 쪼개느냐, 이렇게 하나로 다 쪼개는 걸 아톰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 쪼개서 갈갈이 찢어 놓는데 쪼개서 보느냐, 생을 쪼개서 보지 말고 그냥 전체성으로 살아있는 그냥 그 자체로 보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현상학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어렵죠. 예를 들어서 강한빛 목사님이 계시는데, 강한빛 목사님은 강한빛 목사라는 그냥 살아있는 생입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런 분이고 대치교회 담임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은데, 학교를 어디 나왔고, 키가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이러면서 이제 쪼개서 막 그걸 따져가지고, 그런 쪼개고 그걸 분석한 거를 가지고 강한빈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고, 이래서 감독을 만약에 하셨으면 감독 아들이고, 타고난 금수저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다 쪼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강한빛이라는 이 살아있는 생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보면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댁에 갔을 때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다보고 찼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그러대요. 강한빛 목사님 보고, 물론 이제 김웅준 전사님도 있긴 있는 건데, 그 총각들은 누구냐? 총각들? 그 어린 총각들은 누구냐? 그 목사님이 왜 그런 어린 총각들하고 어울리고 있냐? 어떠냐? 내가 1층 갔으면 그런 아들들이 있다. 왜 그러냐? 아니, 총각들 아니라고. 나중에 총각들 아니라고. 네, 총각들 아니라고. 저기 대치교회 목사님, 서들교회 전사님이라고.
내가 공부한다고 얘기했잖냐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지금 그대로- 애기 둘, 전도사님 둘, 여기 이제 조금 있다 애기 또 하나 그치, 태어난다고 둘. 그랬더니 벌써 결혼한 사람들이요. 그게 그냥 있는 데를 본 거 아니에요? 총각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보인 거죠. 있는 그대로. 예. 좋겠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총각. 그래, 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은 조심해야 돼요. 또 이렇게 유혹의 거시기가 올 수 있어요. 유의 거시기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 여자 성도들이 막 들러붙는 거 그렇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불러보는 성도들을 하이킥으로 이렇게. 할머니밖에 없어요. 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판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안 보고 그렇게 다 쪼개서 보느냐. 그 다음에 아니 뭐 이렇게 이 생이 그냥 있는 생인데 살아있는 생인데 아니 그거를 뭐 이거를 잊게 하는 배후의 이데아가 어디 저 멀리 있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거라고 하는 이데아가 어디 있느냐. 형이상하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생을 그냥 전체로 좀 보자. 그래서 그 학문의 방법이 뭐냐면 현상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상학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으면 이제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처음 얘기를 했으니까 방법을 제시를 해야죠. 그럼 현상학적 방법이 그러면 도대체 뭔가? 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중요하죠. 이거 얘기는 누구나 못합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기술적 현상학. 네. 기술적 현상학이 이제 맨 처음에 제시하는 거죠. 이게 직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제 얘기할게요. 네, 잠깐만. 이거 한번 방거 하기 전에 도표로 이제 해보면, 자, 여기가 이제 생입니다. 생이고요. 자, 요 위에가 생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연 이제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생활입니다. 생활 위쪽 부분인 거죠.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들은 이제 실증 과학이죠. 생이 활동한 결과들을 보고 학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철학은 이쪽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후설은 생이 활동하기 이전, 즉 이전의 생 자체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게 뭐냐면 이미 한번 활동한 게 아니라 활동하기 이전에 생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밑으로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비판하면서 이게 이제 현상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상학은 위가 아니라 뭡니까? 여긴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자,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 방법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술적 현상학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생이 활동을 한 것을 있는 그대로 기술 다 이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뭐 김지숙 같으면 뭐 나이 뭐 국적부터 시작해서 뭐 출생 연도, 그다음에 뭐 학력, 그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가족 관계, 뭐 어쨌건 기술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것들을 다 기술합니다. 근데 여기 부분은 어디냐면 이쪽 위쪽 부분이겠죠. 활동한 부분, 드러난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생의 활동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생의
활동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이제 기술, 네, 묘사 또는 기술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대로 다, 그러니까 F키를 쳐야 되는데 뭔가 F키 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F키를 치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 형상적 현상학. 말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네, 형상적 뭐입니다. 형상적 현상학. 자, 위에서 활동을 있는 그대로 다 기술한 것들을요, 어떻게 할까요? F키 치는 겁니다. F키. 쉽게 얘기해서 다 괄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하나씩 다 제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 학력. 다 이제 괄호를 치고 나서 그래도 남는, 그래도 괄호 치고 나서 바닥에 남는 게 뭐냐. 괄호를 치고 났더니 뭐가 남았습니까? 남는 결과가 순수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생이 활동하기 이전에 생 자체가 위에 거를 다 괄호 치고 났더니 뭐가 남아요? 순수의식이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발견이죠. 초월론적 현상학. 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초월론적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일본 그런 그럼 어떤 배우의 어디 이데아 이런 게 아니고요. 말을 그렇게 초월론적 현상학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F키 쳐서 순수의식이 나왔죠. 자, 순수의식을 한 번 더 F키 칩니다. 한 번 더 괄호를 쳐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뭔가 있지 그 안에 또 혹시 구조가 더 있지 않겠느냐 봤더니 이 순수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 지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는 지향성인 겁니다. 순수의식 안에 있는 지향성인 겁니다. 근데 이 지향성에 또 지향성이 구조가 있습니다. 형성 작용 맞죠? 네. 형성체. 자, 그래서 노에시스, 노에마. 그러니까 이 지향성이라는 게 순수의식이 다 지금 생을 거쳤어요. 니체 생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순수의식이 어떻게 합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뭔가를 지향성을 가지고 계속 생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이 움직여서 해서 드러나는 게 생의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 순수의식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이게 생활 세계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지향성이 안에 여기는 뭡니까? 사유 부분인 거예요. 어떤 이제 의식 활동을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성체는 이 사유의 그렇죠.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자, 1, 2, 3번까지가요. 한 개인, 개체의 생을 깊이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생을, 그 하나의 개체의 생을, 개인적 생을 깊이 들여다보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지숙의 생도 지금 이런 거고, 우리 노 목사님의 생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강 목사님 생도 이런 모습인데, 자, 네 번째, 그래서
개인의 생을 깊이 들여다봤고 그 네 번째 마지막에 이제 뭐로 넘어가야 되냐면은 이제 그 간주관적 아니다 생활세계적 현상학. 예. 생활세계적 현상학.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주관적 현상학이에요. 한 이제 개체생을 깊이 들여다본 거라고 한다면 여기는 간주관적, 그러니까 사이간자예요. 다른 생과 내 생과 다른 생 사이에 또 그런 현상학 그러니까 전체 세계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못 나갔어요. 후설은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45,000 쪽에 글을 쓴 거래요. 요거 여기까지는 못 나갔고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었던 거고요. 그 현상학적 방법은 사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도 내 나갔으면 좋겠다 이랬던 거고요. 생활세계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까지가 지향성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개론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현대 철학 하면서 사실은 하나를 더 배웠어요. 하나를 더 배웠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이 형성작용이 노에시스가 어떤 사유작용을 해서 어떤 형성체가 그러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향성이 돼서 그게 순수의식인데 그러면 이 과정은 도대체 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형성작용해서 형성체까지 과정이 뭐냐? 자, 일단 이 지향성 자 봅시다.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의식의 지향성인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는 직관입니다. 여기서 직관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 직관이라고도 해요. 직관. 이게 뭐냐면요. 의식의 대상이 직관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의식에 팍 하고 뭐가 이렇게 탁 부딪혀요. 그 눈으로 보든 뭐 어쨌든 의식에 탁 부딪힙니다. 이제 형성작용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유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유 변환을 합니다. 이게 뭐지? 이 책에서는 상상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는 미래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식 안에서. 그래서 이걸 내가 어디서 봤더라? 이거는 뭐지?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자유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아하! 이거구나 하고 이제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개념화를 하는 겁니다. 개념화, 의미화, 뭐 또 뭐지? 그러니까 스캔 언어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어화 해서 이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든 예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의식에 탁 부딪혔어요. 이게 뭐지? 이제 첫 번째 부딪혔어요. 물체예요, 물체. 부채? 사실 부채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누구는 나무 누구는 부채. 저렇게 되는지 나무. 손가락 같기도 하고. 손가락. 가지가 너무 컸네요.
사실은 다 아니. 나뭇가지인데 나뭇가지 너무 크게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지. 아, 그렇죠. 네, 그림에 따라서. 네, 하여튼 이런 게 왔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자유 변환을 막 하는 거예요. 부채인가?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나무였어. 나무였어 하고 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나라마다 이게 또 개념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2번까지는 뭡니까? 형성작용이에요. 노에시스고 이제 개념화가 뭡니까? 형성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화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걸 나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은 이거를 뭐라 그러면 무라고 한대요. 무 이렇게 무 이렇게 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어로는 키예요. 나무가 히노키 그러잖아요. 편백나무를 히노키. 예, 편백나무. 히노가 아마 편백이라는 뜻인가 봐요. 키가 나무예요. 히노키. 그 다음에 영어는 트리. 그러니까 같은 개념화라도 이게 그 개념화하는 대상에 따라 의식에 따라서 고정된 게 아니라 막 살아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본 거죠. 그 개론체계는 여기까지만 했는데 지향성이 이런 구조다까지 했는데 저희가 그 다음에 현대 철학에서 요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의식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의식이 활동하면서 이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생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결국 뭐가 있어요? 순수의식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지향성이 있는 순수의식이 남는데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랑 심리학을 비판합니다. 데카르트는 뭡니까? 의심을 다 해가지고 그 의심하고 남는 게 결국 뭡니까? 이성이었잖아요. 사유,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 후설이 보니까 이 이성 자체도 이미 순수의식이 한번 활동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하면 순수의식이 아니에요. 한번 활동을 했어요. 생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에포게 쳐야 된다. 에포게 치면 순수의식이 나온다. 그래서 데카르트를 비판했고요. 심리학도 당시에 아마 후설이 그 현상학을 얘기하던 시대는 아주 심리학, 그러니까 아마 프로이드에서 시작돼서 심리학이 아주 그 전 세계를 아마 뒤덮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심리학도 비판을 한 이유가 결국은 심리학 역시 생이 한번 활동한 이후에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에포케 쳐야 된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데카르트의 그런 이성 중심의 자연 철학 모두 생이 활동한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에포케 쳐서 이 순수의식 깊이 바닥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후설의 그 공헌점이라고 한다면 생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생의 본질, 바닥까지 깊이 들여다봤다는 점, 이렇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깊이 들여다봤다는 점.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했다는 점이 후설의 가장 큰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설 이후에 하이데거, 사르트르, 레비스트로스 생각났습니다. 인류학, 레비스트로스, 그 다음에 메를로 퐁티, 그 다음에 리퀘르, 데리다까지. 자, 이 방법을 기초로 해서 각자의 영역, 하나 더 있다. 심리학. 심리학이 누구였더라? 라칸. 욕망을 욕망한다. 라칸까지. 그래서 그렇게 후설의 방법론을 각자의 영역에서 가져와서 자기들의 철학을 전개를 한. 그래서 이 방법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한 공헌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한계라고 한다면 아까 먼저 하나 얘기했습니다. 주관적 현상학, 그러니까 한 개인 생에 주관의
그 현상학, 바닥을 깊이 들여다봐서 순수 의식과 지향성을 발견했어요. 그 점 공헌인데 간주간적인, 쉽게 얘기해서 다른 생과 다른 생과의 그 연결 부분에서는 이 현상학을 못했다는 점, 이것만 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하다는 점. 그 다음에 순수의식, 이 노에시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거예요. 이미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이건 어디서 왔느냐? 네, 거기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이게 어디서 왔겠느냐? 존재.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하나 더 밑에 있다. 이게 뭐냐? 존재다. 라고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온 거야. 그래서 더 깊이 들여다봤고, 사르트르는 이건 없다, 절대 무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후설의 현상학을 바탕으로 이후의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철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여기까지가 후설의 현상학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왜 그 직관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노에시스 노에마와 이 직관 자유변화 개념과는 무슨 관계냐? 자, 이 관계입니다. 네. 참 좋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